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300%에 육박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가부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차례를 펼쳤는데 30여 년 동안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0.8%란 말이에요. 엔저 정책 펼칠 때마다 경제난은 심화됐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미국 국민과 기업의 피, 땀, 눈물을 요구를 해요. 이걸 트럼프가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요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분히 퍼피리스트란 말이에요. 물론 관세 폭탄을 던지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긴 해요. 근데 이 기간 1년도 안 가요. 지금까지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한 사례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높아요. 즉각 인근의 나라들로 전염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금방 전염이 돼요.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이 커진 거품이 꺼지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최근에 경제병약 책을 써서 여러분과 이렇게 자주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경제공황이나 혹은 이제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어요. 세계 대공황 당시에 1930년대 초에 어빙 피셔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공황이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제 주장한 뒤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이게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가 큰 건 사실이고 누적 부채도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터지진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300%에 육박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가부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융위기는 아직 안 터졌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경제공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는 타당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어느 경제 문제이든지 한 면만 보면 반드시 오판을 해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면을 봐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의 대출은 어느 경우에 많이 늘어날까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증가를 해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경제에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성장률도 높아요. 그래서 부채가 경제 위기나 혹은 금융공황 같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나 국가부채가 아니라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증가 속도가 빨라요. 아직은 감당할 수준인데 앞으로 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GDP의 4%를 넘어가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 초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증가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재정적자 또 국가부채 이게 경제공황이나 경기후퇴 이런 걸 초래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트럼프가 여러 나라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관세 폭격을 난사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너무 크다. 우리 이 미국에서 창출된 이 소득이 외국으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빨려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세계 교역이 증가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외환보유고를 그만큼 더 많이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국제 교역의 증가에 따른 수요와 또 외환보유고를 쌓기 위한 수요, 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적으면 문제가 안 돼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 경제의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국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또 국제 기업도 커가려면 당연히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 지금 현재 증가하는 속도만 낮춰주면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경상수지 적자가 커져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발행해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수입해 올 수 있었는데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만 달러에 육박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미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먼저예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향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도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은 미국 국민과 기업의 피, 땀, 눈물을 요구를 해요.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하잖아요. 일시적인 고통도 참아내야 되잖아요. 다른 좋은 일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걸 트럼프가 미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요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분히 퍼피리스트란 말이에요. 국민들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관세 폭탄을 던지면 이게 일시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긴 해요. 근데 이 기간 1년도 안 가요. 지금까지 이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한 사례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돼요. 아주 짧은 단기간에는 그게 개선되기도 하는데 6개월 이상 지나면 바로 경상수지 적자는 오히려 더 커져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968년도에 집권한 닉슨이 지금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보여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해요. 추가로. 기존에 있던 그 관세에 덧붙여 10%를 이제 벌칙성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MFA라고 다자간 섬유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섬유 수출에 대해서 쿼터를 할당을 해요. 섬유 제품별로 쿼터를 일일이 다 할당을 해서 섬유 수입을 규제를 해요. 당시만 하더라도 섬유 산업에서의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또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각 수출국들에게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요. 또 자동차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또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성사를 시키는데, 그래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1976년에 카터 정권이 들어서는데, 카터 정권은 닉슨 정권 실패했던 정책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경제 전반을 국제 경쟁에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의외로 미국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그리고 성장력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강해져요. 그러면서 성장력도 커져요.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성장력, 경쟁력도 향상이 돼요. 불행하게도 이제 1978년 말에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경제난이 찾아와서 카터는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선거에서 승리한 닉슨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개방을 하고 기업과 미국 국가 경제 전체를 더욱 더 많이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걸 이제 흔히 신자유 정책이라는데,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요. 그걸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뒤부터 독일, 일본 경제에 계속 뒤처지기만 했던 미국 경제가 이제 일본과 독일 경제를 계속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통신 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그 산업이 번창하면서 미국이 일본 경제와 독일 경제를 다시 앞서게 돼요. 그럼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보호무역주의가 과연 국가 경제의 앞날에 바람직한 것인가? 관세 전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 금방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와 이제 그 강요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국제 교역이 활성화되고 또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축 통화의 추가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이제 달러와 유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달러의 규모가 훨씬 크죠.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나라의 통화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어떤 기축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라야 돼요. 첫째는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그걸 보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다른 어떤 통화나 혹은 다른 어떤 재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래에 비용이 거의 안 들어야 돼요.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외환시장에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환율에 대한 정책 개입도 최소화돼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국 통화 가치를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갑자기 상승시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정치가 불안해지면 통화 가치는 급락을 해요. 그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돼 있으면 정치 체제도 안정되는 게 일반적인 역사적 그 경험이에요. 따라서 그런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EU의 유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없어요. 근데 EU의 유로는 EU와의 거래 그리고 EU 내에서의 거래에서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규모가 좀 작아요. 그게 지나치게 커지면 EU 내에서 물가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EU의 중앙은행이 EU의 통화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그 밖에 어떤 나라 통화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당분간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항상 여러 사람의 화두에 올라요. 그게 경기 후퇴를 초래하고 또 자체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한때 2%대까지 떨어졌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4%대까지 와 있어요. 그게 2%를 넘어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고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유동성 수축이 투자, 고용, 생산 등의 경제 활동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후퇴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도위기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혹은 경기 후퇴를 초래한다 이것보다는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 1470원을 육박해 있더라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4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도 무려 990억 달러예요. 이 얘기는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의 외환이 국내 외환 시장에 추가로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그럼 환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환율이 높아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율이 높은 것이지 지금 그 정상적인 수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환율은 한때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후에 그게 2007년 10월일 거예요. 그때도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컸었고 마찬가지로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900원 아래였을 때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들 경제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자금난 때문에 헤매는 그런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고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을 증가시켜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야.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 말에 대해서 믿겠어요. 부가가치든 매출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우리 GDP의 10%가 안 돼요. 약 9%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수예요. GDP의 91%인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환율이 내리면 우리 수입에 의존하고 주요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자원을 값싸게 사오면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익이 더 커지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성장률도 높아지고 국민들도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몰라야지.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정부는 맨날 그래요. 환율이 높아야 수출도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상수지 적자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차례를 펼쳤는데 30여 년 동안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0.8%란 말이에요. 엔저 정책 펼칠 때마다 경제난은 심화됐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초단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 가격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요. 우리 업체들은 거의 다 응해요. 설령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수출 가격 깎아줘요. 더 많이 팔아야 더 많이 이익이 남으니까 스스로 깎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풀코스트 경제 원리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로 환산한 수출액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근데 경제학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많이 증가한다고. 근데 경제학이 무능하니까 우리 그 경제학에 매달려 있는 우리 경제 관료들도 같이 무능해지고 있어요. 그게 좀 경제학자로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학이 너무 무능하니까 그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경제난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반면에 시장의 힘은 더 강해져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끌어올려놨어요.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근데 경제난이 풀리지 않으면 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환율은 시장에 힘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벌어진 일이지만 일본은 무려 8차례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의 힘이 그걸 끌어내렸어요. 또 올려놓으면 끌어내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걸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흑자는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앞으로 우리 환율은 정부가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미국의 주식 투자 등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환율이
1470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0원까지 떨어져 봐요. 환차손만 47%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환차손이 50% 가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히 향후의 환율 동향에 관심을 깊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냐고, 그것도 장기간 기록하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1원칙은 손해를 안 보는 거다. 제2원칙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국민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주식시장도 이 경쟁의 장이잖아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잖아요. 비싸게 팔았는데 다른 쪽에서 싸게 사서, 한쪽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받는데 다른 쪽에서 그걸 샀다가 가격이 떨어져요. 손해를 보잖아요. 경쟁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아는 것보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미국 국민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겠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환차선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럼 그 손실 먼저 가장 생각을 하고 이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1200억 달러예요. 이 1200억 달러가 장차 환차선이 생기면 얼마만큼 줄어들지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써서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외환이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자들이 다 까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일입니다. 16년 전망이라는 게 참 2년 후 얘기인데 올해 이제 3월이니까 2년 안 됐네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2025년 앞으로의 전망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성장률은 바로 마이너스로 가요. 금융위기 터졌는데 마이너스 안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EU 어느 한 나라에서 무엇인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 터지면 그 나라에서 즉각적으로 금융위기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즉각 인근의 나라들로 전염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금방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올라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이 커진 거품이 꺼지면 그 꺼진 만큼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 환율 전망도 제가 쉽게 못하겠어요. 이 금리가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경제부총리가 워낙 강하게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답답해요. 현실은 외면하고 경제 이론에만 집착해 있어요. 현실이 우선이에요? 경제 이론이 우선이에요? 세계 경제사가 한 번도 예 없이 증명을 해왔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줄고 경제난은 더 심화된다. 이건 증명해왔는데 그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론만 보니까 고환율 정책을 줄기차게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또 위기의식이 또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수가 있어요. 환율이 장차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5, 6개월 후 혹은 1년 후에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외환을 사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값싸게 외환을 사놔야 손해를 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면서 환율은 더 폭등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꺾여지면서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들 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